청와대와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첩보 입수나 전달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송 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첩보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건 입수 시기와 입수 경위를 두고 논란입니다.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프로듀스가 전 시즌에 걸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투표 조작으로 특정 연습생이 아이돌팀의 멤버로 데뷔까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폐기에 들어갔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선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북 간엔 2년 만에 모욕적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에 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학교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고리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송병기 울산 부시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철호 시장 캠프 소속이던 송 부시장은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에 김기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했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은 이 첩보 문건을 만들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송 부시장이 정부의 요구를 받고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 만큼 검찰은 양측 간에 어떤 말과 정보가 오갔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이 시각 현재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죠. 한송훈 기자,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10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송 부시장은 어젯밤 상경에 서울 모처에서 대기하다가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늘 오전 9시 전부터 송 부시장의 자택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 차량을 차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부시장이 2017년 8월까지 몸담았던 울산발전연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송 부시장의 노트북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압수수색 당일에 이 소환 조사까지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속도를 꽤 빠르게 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는 김기현 첩보의 첫 작성 과정 검증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와대의 설명과 송병기 부시장 등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를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8월 송 부시장 측과 접촉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던 레미콘 업체 대표 A씨도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송 부시장과는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과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을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해당 첩보를 접수한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송병기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이 자리에서 울산 공공병원 유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데 민주당 출신인 이 행정관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이 만남 석 달 뒤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유성현 기자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사로 출근합니다. 공천 확정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는지에 대해 묻자 언급을 피합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 만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내가? 네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1월쯤 서울에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당시 송 시장의 출마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남에 동행했던 송철호 시장의 측근 정모 씨는 청와대 앞 식당에서 A 행정관을 만났고
울산 관련 공약을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션 공약 보면 5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러 간 거예요. 송철호 시장은 다음 달인 2월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4월에는 민주당 단독 공천자로 확정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시장의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비서관실 행정관의 본연의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친문 핵심인 홍익표 의원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넘긴 이 4장짜리 첩보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한 라디오 방송에 들고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이 문건에 하명 수사를 의심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관심은 청와대가 며칠 전에서야 찾았다는 이 문건 어떻게 한 달 전에 홍 의원의 손에 들어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홍 의원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서주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른바 청와대 첩보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건은 모두 4쪽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란 제목이 달렸습니다. 토착업체와 김 전 시장 측근의 유착 의혹,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 김 전 시장 형제의 비리 의혹 등 3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첩받은 첩보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부분만 있었다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말과 다릅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홍 대변인은 해당 문건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한 달 전쯤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서류 더미를 뒤져 며칠 전에야 해당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입수 시점이 이보다 빠른 겁니다. 저도 검찰이나 경찰 쪽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야당은 홍 대변인이 수사 내용 유출을 비판해온 만큼 자신은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청와대와는 무관하다며 검찰이 잘못된 사실을 흘리고 있어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방금 보셨지만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첩보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를 놓고 관련자들의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이 문건에 대해서 3명의 말이 다 지금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 밝힐 핵심 인물들입니다. 첩보를 제보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과 그 첩보를 경찰청으로 내린 청와대, 그리고 첩보에 따라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문제의 첩보 문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익표 의원이 라디오에서 문건은 공개 안 하고 내용만 설명을 했던데 예. 이 내용이 누구의 말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첩보 문건에 담겨 있다는 비리 의혹이 완전히 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황운하 청장이 설명한 발언과 다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첩보였습니다. 맨 마지막엔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과 관련된 비리 내용, 그 내용들이 쭉 그대로 사실관계처럼 기술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청장은 비서실장 비리만 첩보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고 홍 예.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다가 김기현 시장의 가족들 얘기까지 들어있었다 이런 건데 예. 이게 첩보 문건이 2개가 아닌 다음에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황운하 청장은요, 지금까지 김 전 시장의 가족들 비리를 먼저 조사하던 중에 첩보를 받고 비서실장 조사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첩보 문건에는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수사 내용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황운하 총장의 이 발언은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발언과도 배치가 됩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2016년부터 건설업자 김모 씨가 북구 한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었고 자, 그럼 결국에는 아파트 시행 관련해서 했다는 건 결국엔 김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 황 청장의 얘기는 비서실장의 얘기였다. 이렇기 때문에 2개가 또 배치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송 부시장 같은 경우는 김기현 문건을 작성한 문모 행정관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김기현 전 시장 동생에 관한 비리 의혹입니다. 자, 정말 송 부시장이 전달한 내용이 이것뿐이라면 작성된 첩보는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만 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홍익표 의원의 말 또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아마 그러고 보니까 송 부시장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나중에 보니까 저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게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시장 비서실장의 측근 비리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두 페이지 이상. 자, 물론 송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비서실장 이야기는 뺐을 수도 있지만 2018년 3월 당시에 울산경찰이 첩보 문건을 토대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생각해보면 청와대가 내린 첩보는 비서실장 비리 사건일 테고 제보자의 증언 그리고 청와대의 첩보 문건 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이 세 사람의 말이 다 달라서 진짜 첩보 문건이 하루빨리 공개가 돼야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른바 김기현 첩보 문건을 작성했던 문모 행정관은 알려진 대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10여 명이 일했던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에는 호남 출신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문 행정관은 유일하게 PK 출신 정보통이었다고 하는데 그 바람에 울산시장 문건에 관여할 적임자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청와대 여민 2관 3층.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 옆방엔 10명 안팎의 직원이 내근했습니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를 관리했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과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된 윤모 총경을 비롯해 김기현 문건을 작성한 문모 행정관도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총리실 출신의 문 행정관은 총리실과의 가교육을 비롯해 민정비서관실 업무인 여론 수렴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문 행정관은 부산지검 출신으로 대검 범죄정보과로 영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면서 호남 출신이 절반 이상인 민정비서관실에서 유일하게 부산 경남 지역 내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창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부산 경남 토박이인 데다 근무도 부산지검에서 하면서 지역 정보망이 넓다는 설명입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검찰이 그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도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건 군사시설의 경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바로 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입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청와대도 치외법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 개정안까지 낸 바 있죠. 검찰은 그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자료를 받았는데 예상대로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지난 4일.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압수수색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취사 선택한 자료만 제출됐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된 자료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중앙지검에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의 소환을 미뤄왔던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소환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밝힌 감찰 중단 이유를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전 특감반 관계자들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조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감찰 라인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조사도 마쳤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정기 인사를 기회로 수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수사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이 춘풍 추상.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좀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청와대 모든 비서관실에 이 문구를 걸게 해서 화제가 됐던 말이죠.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 말을 꺼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또한 이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춘풍 추상에 조금의 어긋남이라도 있었던 것은 없는지.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명 수사 의혹에 관련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제보자까지 한자리에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두 불참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개최한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 당초 대검차장과 경찰청 차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전 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 등을 불렀지만 모두 불참해 당내 간담회가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수사 관련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개별 면담엔 응할 수 있고 특히 공식 요청엔 응할 수 없다는 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불참 이유를 들었습니다. 설훈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에 함몰돼 있다며 임명 당시에는 민주당이 잘못 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특검을 거론하며 검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당 내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국민들의 시선 잘 의식해가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공정수사 촉구를 넘어 수사에 압력을 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을 힘으로 누르는 사실상의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범여권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이 예산안과 법안을 벌써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협의체가 국회법상의 근거가 있는지 이걸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이 이른바 4+1 협의체 회의장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협의체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자격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왜 나눠먹기를 하는 야합이고 꼼수고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권한은 예결위에만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는 8일까지 여야 협상이 안 될 경우 이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4+1 협의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면은 의장께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문 의장은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로 종종 걸음을 쳤고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눈도 예보됐는데 임서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마스크로 무장한 시민들이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공기가 되게 차서 출근하는데 몸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입김은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손도 꽁꽁 얼었습니다. 딴 날보다 손이 시려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이렇게 가림막 안에서 칼바람을 피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렇게 가림막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들어오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6도까지 떨어지고 동두천과 철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기온에 수도 계량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동파 신고는 노원구와 강북구 등 서울에서만 7건이 접수됐습니다. 온수는 나오는데 냉수가 안 나온다. 주말에도 춥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말까지 계속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 충청 북부 등 중부지방에 눈도 예보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프로듀스 101이 전 시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순위 조작도 대담해지는데 이런 투표 조작으로 특정 연습생은 아이돌 그룹 101 멤버로 데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프로듀스 101을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101. 데뷔 1년 반 만에 1,0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내 손으로 직접 멤버들을 뽑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지만 2016년 첫 시즌부터 올해 4번째 시즌까지 시청자들은 속아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101을 배출한 시즌2에서 구속된 김모 CP와 안모 PD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최종 11명에 들어간 A 연습생을 빼고 11위에 못 들어간 B 연습생을 집어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뒤바뀐 멤버들이 누군지를 놓고 지금 팬들 사이에선 후폭풍이 거셉니다. 안 PD는 첫 시즌에서 61위 안에 든 연습생 2명과 61위권 밖의 연습생 2명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시즌 3와 4에서는 아예 최종 멤버 전원을 제작진들이 뽑았습니다. 1위부터 순위와 득표 비율까지 미리 정해놓고 실제 시청자들의 총 투표수가 나오면 정해놓은 비율대로 멤버별 득표수를 계산했습니다. 실제 20위권 내에서 똑같은 표 차이가 수차례 반복되고 모든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밝혀졌죠. 원본 데이터만 공개를 했어도 어떠한 그 분노는 뭐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 해명이 계속 약간 반복이 되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모른다. 둘째는 투표 집계상의 오류는 있었다. 제작진들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회당 최고 투표수는 전체 국민의 32%에 이르는 1,612만 표. 시청자들은 문자 투표 1회당 100원을 냈죠. 당연히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투표를 하고 그 과정에서 100원을 납입을 한 것이잖아요. 100원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또래 연습생들이 꿈을 이루는 모습에 환호했던 청소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좋아하던 그 사람이 그런 조작 때문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시청자들한테 그 학생들이 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건데 그거를 좀 어른들이 이용한 거 아닌가. 시청자들을 속이고 아이돌들을 속이고 자신들까지 속인 PD들이 대중문화에 오물을 끼얹는 꼴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공유 경제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검찰의 기소에 이어서 국회 국토위에서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해서 사용 시간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호출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국한됩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실상 타다 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16만 개인 택시의 반발에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타다를 비롯한 공유 차량 업계는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승차 공유 차차의 김성준 창업자는 지난 3주 동안 매일 국회를 찾아와 호소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통과는 사망 선고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신산업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 정부를 믿고. 근데 그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죠. 타다의 모기업인 소카 이재용 대표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혁신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총량이라든지 기여금이라든지 이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 조건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의만 열린 문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타다 이용자들도 아쉬움을 표합니다. 단체로 탈 때도 많고 핸드폰으로 일단 자기가 위치를 정해서 부를 수 있어서 편하고. 지난달 검찰의 타다 기소 당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택시 혁신과 상생에 물꼬를 텄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배달앱 배달원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는 형편없다는 입장입니다. 후속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신은석 기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진희경 씨는 대리기사처럼 앱을 통해 일을 소개받는 가사 도우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주의사항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기하고 교육도 받지만 가사 주문 앱 회사 소속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한 임시직입니다.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돼서. 최근 정부가 진 씨 같은 가사 도우미 1000명을 앱 회사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4대 보험, 퇴직금,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요. 최근 일부 배달 라이더들도 정부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다수 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라 강제 배차가 들어가는 거죠.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근로자로서 대우를 해달라는 이제 2차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산재 보험에 있어서도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 라이더들의 차별이 있는 거죠.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에야 플랫폼 노동자 통계 정비 등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길거리에서 캐롤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소규모 매장을 제외하고는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작권 단체가 이 영세업체에게도 저작권료를 걷게 해달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영세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4년 전 이맘때의 명동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지만 정작 캐롤은 듣기 힘듭니다. 저작권료 규정이 갈수록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게 된 이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적용이 강화됐고 작년부턴 50제곱미터 이상의 커피숍과 맥주집도 저작권료를 내야만 음악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급기야 문체부는 올해 무료 캐롤이라며 14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저작권 단체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50제곱미터 이하의 상점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음악을 무료로 틀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대3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폭넓은 예외 규정이 있으며 오히려 해당 음악이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3명의 재판관은 외국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무료 사용권 보장은 과하다며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한문 시험에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것에 대한 이 조 전 장관의 심정을 사자성어로 답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에서는 한국당 의원도 거론됐는데 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3일 치러진 2학년 한문 과목 기말고사 시험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거론한 예문이 눈에 띕니다. 금태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언행 불일치라며 비판한 것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심정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은혜를 잊고 도리어 배반한다는 의미의 배은 망덕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도 애를 삼아 장 의원의 심경을 묻는 사자성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시험 다음 날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불편한 마음을 줬다며 2학년 7개 반 학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해당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없었지만 시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지문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전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진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외부 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이 법관이 재판을 잘하는지 재판에 참여한 외부의 시각을 법관 평가에 반영하자는 건데 이 판사들은 앞으로 여론도 신경 써야 하냐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외부 평가 도입을 거론하며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 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대법원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서울 변호사회 등 각 지방 변호사 단체에선 매년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재판에서 경험한 법관의 평가 점수를 취합해왔습니다. 대법원 측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변호사 단체 평가 수용 여부나 외부 평가단 구성 등 방식은 논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일부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장급의 한 부장판사는 소신 있고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판사도 본질적으로 여론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사법 영역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아 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북 관계가 살얼음판 같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발단이지만 이후에는 미북 모두 멈추지 않고 더 격한 말들을 뱉고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 소설 리어왕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북 관계가 최악이었던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인데 오늘 최선희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But if we do, we'll use it. 비핵화 협상 북측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발언에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미북이 주고받던 모욕적 표현이 2년 만에 등장한 겁니다. 최 부상은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며
그런 표현을 다시 쓸 경우 계산된 도발로 간주해 폭언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새로운 활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엔진 시험대에 전에 없던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가 보인 5일자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처의 하나로 영구 폐쇄를 약속한 곳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외신 보도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미 당국은 해당 시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정부가 올 여름에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며 만든 쌀 포대입니다. 이걸 140만 개나 만드느라 예산 8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사업 비용으로만 국제단체에 140억 원이나 송금하기도 했죠. 하지만 북한이 갑자기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봉투는 무용지물이 됐고 송금한 돈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 의료 지원 사업에 60억 원을 또 보내기로 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 북한 내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 약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영유아, 산모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비 명목으로 140억 원을 송금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비용 회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료 진전이 안 되면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WFP에 지원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 지원 사업 등에 800만 달러, 95억 원 공여를 결정했지만 그해 11월 북한의 ICBM급 화성 15형 시험 발사 등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가 올해 실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해안포 사격을 하고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전기차의 경쟁력은 뭐니 해도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게 하는 배터리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잇따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동맹을 맺으며 세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한 번 충전에 380km를 달리는 GM의 전기차 볼트입니다. 2009년 첫 출시부터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LG와 GM은 이 같은 배터리 동맹을 더 단단히 합니다. 각각 1조 원을 출자해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차 5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52만 대에서 2023년 132만 대로 매년 평균 26%씩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LG화학은 미국 시장에서의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하게 됐으며 GM은 높은 품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어제 중국 장쑤성에서 배터리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자동차와의 합작 관계를 통해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엔 삼성 SDI가 독일 BMW에 향후 10년 동안 4조 원 규모의 배터리셀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셀메이커들 입장에서도 공급처가 확보가 돼야 증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니즈가 맞아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국경을 넘은 합종 연행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아직 경쟁국인 미국과 유럽도 하지 못한 한국형 원자로가 들어간 신고리 3, 4호 건설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로 해외 수출에 나설 계획인데 정작 우리는 앞으로 내기밖에 더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운영 허가를 받은 신고리 원전 4호기. 국내 원전 최초로 고장 정지 한 번 없이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신고리 3, 4호 원전이 최종 준공됐습니다. 1992년부터 2,300억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이 들어간 첫 원전입니다. 미국의 NRC로부터 우리가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디자인 서티피케이트까지 받았기 때문에 기존 원자로 대비 발전 용량과 수명, 안전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수출 확대를 기대합니다. 오늘 신고리 3, 4호기의 준공은 향후 우리 원전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면서 국내에서 건설 중인 4기만 짓고 나면 한국형 원자로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이 원자로를 제작하고 건설하고 엔지니어링하는 이러한 인프라가 없이 해외 진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발한 나라에서조차 쓰지 않는 원자로를 해외에서 써줄 리 없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산만 1조 원이 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둔 사업인데요. 이 뇌공학으로 유명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스마트시티 건설의 총괄 책임자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의 전공은 도시개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이어서 도시개발 경력을 둘러싸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열린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 세종 스마트시티 건설의 총괄 책임자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체감형 스마트시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전공은 바이오 및 뇌공학입니다. 도시개발과 무관한 인사를 뽑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정 교수의 중국 스마트시티 개발 경력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옛 동료 교수는 정부 발표가 거짓이며 중국 사업도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폭로합니다. 그 중국의 500개 스마트시티? 그 자체가 다 거짓이에요. 중국 현지 취재 결과 정부가 언급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问一下那个大爷大娘，你们听没听说过这边就是开发新的新区这块地啊？那个家没听着说。没听说啊。 카이스트 역시 정 교수가 했다는 중국 사업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은 엄청난 일이죠. 누가요?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중국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으나 정부가 발표를 잘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 교수가 스마트시티 총책임자로 임명된 배경엔 실세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 10시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선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초대형 국책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프랑스가 멈춰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시위에 교통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관광 명소인 에펠탑도 문을 닫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트레일러 차량을 통째로 쓰러뜨리고 불을 지릅니다. 도심은 매캐한 최루탄 연기가 자욱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편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Ce projet de loi et tous les sondages l'opinion le montrent. Les Français n'en veulent pas. La deuxième chose, c'est que les tentatives de division du gouvernement en essayant de stigmatiser les pseudo-privilégiés, la réponse est là dans la rue. 주최 측 추산 150만 명이 전국 250곳에서 벌인 집회로 교통이 멈춰서고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기차편 90%가 취소됐고 수도권 전철 16개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Bah oui, je peux comprendre le mouvement. Je peux comprendre le mouvement. La difficulté, c'est que c'est nous les usagers qui sommes un peu piégés dans cette affaire. 에펠탑 등 관광 명소도 굳게 닫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현행 퇴직연금을 하나로 통일하는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노동계는 퇴직이 늦어지고 연금은 줄어드는 계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거에도 프랑스 정권은 연금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흔들리다 실패했습니다. 1년여 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로 휘청했던 마크롱 정권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요즘 뮤지컬 극장가는 무비와 뮤지컬의 합성어 무비컬이 인기입니다. 어떤 추억의 영화가 뮤지컬로 변신했는지 최윤정 기자 리포트 보시죠. 90년대 초 팝스타와 경호원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의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받았던 영화 보디가드. 뮤지컬로도 성공을 거뒀었는데 3년 만에 다시 국내 관객을 찾아왔습니다. 당대 최고 팝스타를 지켜내는 보디가드 역엔 배우 이동건과 강경준이 나섭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아름다운 음악들로 가득 채워진 이 보디가드라는 작품이라는 게 제 인생의 또 한 번의 행운이 아닌가. 데니얼 월러스 소설 빅피쉬도 영화에서 뮤지컬로 다시 거듭납니다. 거장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영화처럼 뮤지컬에서도 흥미진진한 판타지 장면을 선보입니다. 낭만적인 허풍쟁이 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가슴 따뜻하고 감동이 남는 그런 시간들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바리 코트와 이배문 성냥개비, 홍콩 누아르 영화의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영웅본색도 뮤지컬로 돌아옵니다. 과거에 흥행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게 인지도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뮤지컬의 제작으로도 이어지는 것이고, 추억의 영화들이 뮤지컬 무대를 통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기도 한데요. 주말에는 추위가 꽤 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하 10.6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주말에는 영하 3, 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아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네요. 추위는 누그러지지만 내일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는데요. 내리는 시간도 짧고 강수량도 적기 때문에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않겠고요. 미세먼지도 막지 못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중서부 지역부터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전주 7도, 대구 8도 등으로 오늘보다 6,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미세먼지는 남아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